일단 담당자들이 몰라요. 늘 내용들은. 4대 운영자가 바로 이 인텔 브로커인데 수배 명단 1수 같습니다. 브릿지 포럼은 지금 완전히 폐쇄됐어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보안은 SKT 전과 후로 바뀔 거라고 하는데 중국이나 뭐 북한에도 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네, 안녕하세요. AI 스페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병탁입니다. 위협 인텔리전스 내용으로 유튜브를 한번 저희도 찍어보게 됐는데요. 요즘에 너무 많은 해킹 사건 사고들이 이제 뉴스에 많이 올라오죠. SKT 사건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어떤 해킹 사건들이 있고 또 어떤 뒷이야기들이 있는지 또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좀 인터넷이나 뭐 그런 얘기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게 업계에 이제 좀 저명하신 분한테만 들을 수 있는 재밌는 뒷이야기들을 다뤄보려고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 위협 인텔리전스 하면은 이 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저명하신 분이 계시죠. 익스플로이 웨어랩스의 대표이사님이신 윤영 대표님과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려고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밥 먹으면서 아주 좀 이렇게 센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 밥 먹으면서 하는 그 센 얘기들을 유튜브로 이렇게 많은 분들께 소개해 주시면은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은 수위 조절 이제 하실 필요 없이 네. 재밌게 풀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익스웨어랩스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던데, 네. 지금 일주 단위로 했을 때 1000단위씩 올라가서 8만 9천 명 정도 됐고요. 특히 이제 외국 애들이 많이 저한테 DM 많이 보내거든요. 올릴 때도 예전에는 뭐 그런 거 그냥 생각 안 하고 올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올릴 때도 조금 한 달쯤 좀 조심해서 올리는 그런 추세고 있고, 저는 이제 일단 국내에는 보안 인력들이 좀 많이 보고 좀 지식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계속 올리는 정보들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그 구독자 수가 늘어난 이유가 혹시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구독자 나라별로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동남아시아 쪽이 많아요. 특히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쪽에 구독자 많아서 제가 가끔 올리는 컨텐츠 중에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거 올리면 그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와서 아,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보는구나라는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저한테 DM을 많이 보내는 친구들을 보면 무슬림 많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도네시아가 그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교나 뭐 국적이나 뭐 인종에 관계없이 이 사이버 보안에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이제 많이 이제 요즘 체감하고 있긴 합니다.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대표님께서 베트남에 들어가실 때 그쪽 해커들에게 모니터링이 된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네, 사실인가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는 내용들이 일단 해외 쪽도 많이 올려주시지만 이제 국내 쪽에도 좀 싼 것들이랑 뭔가 유출된 것들도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몇몇 기업들한테는 지워달라 이런 요구도 좀 아마 받으실 만한 좀 센 게 보이는데 실제로 좀 어떤가요? 뭐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뭐 포털사들은 가끔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얘기하면 다 아실 N사가 있는데 제가 다녔던 N사인가요? 아니요, 아, 네. 큰 N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올리면 그 안에 그런 정보를 보는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이 와가지고 내 건너에서 제 아는 후배를 통해 가지고 그 게시물을 지워달라는 요청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안 고쳐지면, 보안 조치가 안 되고 사라지지 않으면 제가 이제 몇 번을 보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픈하는 것들이라서 보통 이제 그걸 보신 않는 이제 다 조치를 하시죠. 그리고 하면 이제 제가 내용을 보고 다 지워주는 케이스가 많이 있긴 합니다. 이게 사실 대표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컨텐츠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굳이 왜 그런 거를 이제 불편하게 그런 점에서는 혹시 좀 사실은 이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발견을 해서 만약에 일대 그 기업이나 기관한테 담당자한테 전해주면 일단 담당자들이 몰라요. 그 내용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의도가 뭔지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담당자한테 보낼 필요 없이 그냥 오픈해버리면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그냥 건너서 제보한다든지 또는 뭐 키사라든지 뭐 근본 통해 가지고 연락하는 경우가 케이스가 많아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정보가 담당자나 기관에서 더 빨리 보안 조치를 한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자기 정보가 나가서 좀 뭐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조치라는 데는 이것만큼 빠른 게 없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걸 뭐 공개하는 거죠. 사실 내가 공개할 때도 공개하는 원칙이 있어요.
뭐 IP라든지 이런 거 다 줄이고 어딘가 힌트를 남겨놓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사실 뭐 기사나 이런 모니터 하신 분이 있어서 딱 보면 알아요. 어딘지 기관인지. 그런 힌트만 남겨놓고 공개합니다. 그래서 기관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원칙은 지키고 있다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주변 분들에게 들어보면은 이제 그 방금 이제 힌트 말씀하셨는데요. 당사자 하면은 힌트를 이제 금방 아는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뭘까 하고 그렇죠. 힌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되게 답답해하고 여기저기 막 물어보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공부를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올렸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기본 원리라든지 그 취약점이 된 걸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걸 이해할 수 없어서 그걸 보시는 담당자분이 그냥 알려주면 제거하는 게 아니고 좀 연구를 해보라는 그런 취지가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약간 일종의 문제처럼 올리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보안 담당자들이 연구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개선하고 하려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담당자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올리는 거죠. 네, 보통 우리나라 보안 관련 채널들 보면은 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부를 안 한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유일한 분을 뵌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사실 오신트나 위협 인텔리전스 말고도 해킹 그룹 쪽에도 굉장히 많이 해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그 인텔 브로커라는 해커 그룹이 그 미국 법무부에 기소됐던 거예요. 이 사건 뒷얘기 좀. 인텔 브로커는 6년인가 우리나라의 그 국방부라든지 해양경찰청에 정보가 오픈돼가지고 얘네가 판매한다고 올라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지능정보진흥원, 그 다음에 재난안전통신망 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우리나라 국방 방첩하는 부대, 그 심리전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대 편지에 대한 코드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정보를 유출한 그 당사자가 인텔 브로커고 그래서 또 되게 관심 많이 가졌죠. 그리고 작년에 아마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커리넷의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이거를 공개해서 국내적으로 이슈가 많았던 이 사건도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동안에 뭐 FBI라든지 전 세계의 유로폴의 인터폴 같은 애들이 수배 명단 1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레이디 포럼스라고 하는 해킹 포럼하고 레이디 포럼스가 이제 브리지 포럼 바뀌면서 1대 운영자였던 펑프프린이라는 친구가 잡혔고 그 다음 2대, 3대가 줄줄이 이제 손을 떼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4대 운영자가 바로 이 인텔 브로커인데 얘가 잡힐 거냐 안 잡힐 거냐 되게 이슈가 많았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인텔 브로커가 잡힐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FBI를 잡았어요. 그래서 역시 FBI가 그동안의 그 시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구나. 앞으로는 래섬이라든지 이런 범죄자들이 숨어서 뭔가 하기에는 어려울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FBI가 인텔 브로커를 잡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있었던 막 저 국방망권이나 그 지능정보원 이제 거기도 사건 얘기면 무서웠는데 이번에 그 당사자가 잡힌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인텔 브로커가 다른 애들이 해킹한 정보를 갖고 와서 중간에 일종의 브로커처럼 파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직접 한 것도 있지만 전부 다 한 건 아니다, 해킹을. 그래서 연관되어 있던 다른 해킹 그룹이라든지 그런 애들도 아마 같이 체포되거나 기소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뭐 한 명 걸리면 이제 그 고구마 죽이키듯이 줄줄줄줄 이제 올라오는 그런 것 같은 거군요. 그래서 이 인텔 브로커라는 친구가 원래 이름은 카이 웨스트라고 해서 23살의 영국 청년이에요. 실제로 걔가 잡힌 거는 올해 6월 프랑스에서 잡혔고 잡히기 직전에 브리시포럼 운영했던 3대 운영자였죠. 샤이니언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걔네하고 모종의 연관도 있었고 이 인텔 브로커가 잡히고 난 다음 기소당한 다음에 바로 지금 연달아 6월 달에 결국 샤이니언터스라고 하는 이 사이버 해킹 그룹 애들도 4명이 잡혔습니다. 사실은 거의 일망타진됐고 이 브리지 포럼은 지금 완전히 폐쇄됐어요. 사실 근데 진짜 이런 것 때문에 그 해커들이랑 연루되지 말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시는 분 중에서도 보안 솔루션 개발하시는 분인데 보안 솔루션의 성능을 좀 극대화시키고 싶어가지고 화이트 해커 말고 실제로 블랙 해커한테 모의 침투를 의뢰했고 정산을 했는데 나중에 그 해커가 잡혔어요. 근데 그 해커가 거래했던 사람들 목록을 쫙 수사관에서 빼보니까 그 보안회사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도 없이 끌려가고 고생을 한동안 엄청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거시기한 게 이제 어쨌든 얘네가 해외 해커인데 대한민국을 많이 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수사관 쪽에서 좀 그래도 움직이셔서 먼저 잡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사실 우리나라 수사관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위장 수사거든요.
이번에 FBI가 얘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사관들이 얘한테 접근해가지고 정보를 내가 사겠다 해서 직접 거래를 해가지고 비트코인 주소하고 여러 가지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위정수사가 합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잡으려면 위정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인 거죠. 예. FBI는 이미 위정수사가 보편됐기 때문에 그 지갑 주소를 계속 오신트 기법을 털면서 자기가 사용했던 이메일 계정과 지갑 주소가 매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고 들어가면서 나중에 걔 공개 저장소로 털어봤더니 거기에 이 친구의 학생증, 셀카, 무더기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얘가 이제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FBI 수사 기법들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지갑을 추적하는 기술과 이런 오시트 기술 통해 가지고 정보를 신원을 단정하는 이런 기술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활동해서 FBI는 계속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게 우리나라 이제 경찰들한테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바람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수사관들이 뭐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규정상 여러 가지 환경상 이제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이런 오신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오신트 하면 또 뭐 크리미널 IP 같은 좋은 솔루션도 있고 그렇죠. 네. 그 소문에 의하면은 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좀 위장 수사를 하기 어렵지만 근데 그래도 이 익스웨어랩스의 대표님은 위장 수사를 분명 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소문이 있던데. 일단 위장 수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죠. 뭐 저기 뭐 XX나 이제 뭐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그 정도까지 걔가 배포가 큰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군요. 네. 올려주시는 포스팅 보면 배포가 크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진 않. 근데 결국은 이제 이걸 통해서 얻은 게 뭐냐면 사이버 범죄자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분명히 얘가 활동하면서 어딘가 실수를 남기거든요. 그 실수들이 결국은 다 디지털 흔적을 남고 그 흔적 통해 가지고 이런 사법기관들이나 수사관들이 그 흔적을 따라갈 수 있다. 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제 범죄자들도 완전히 은닉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아마 더욱더 이제 은닉되는 환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어떤 우려가 생기는 건 있습니다. 사실. 뭐 그래도 디지털에 반드시 흔적은 남겠죠. 네. 우리나라가 그런 수사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도 해외처럼 미국처럼 함정 수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쓰려면은 나라에서 어떤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일단 위장 수사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사법기관들은 이런 텔레그램이라든지 소셜미디어 들어갈 때 자기가 접속했다는 흔적 남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체가 벌써 위장 수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가상의 그 페르소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페르소나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얘네들도 나름대로 검증하기 때문에 내가 그 페르소나를 만들어도 얘네가 가상을 만든 거라고 하면 당연히 걔한테는 절대로 거래를 응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법적이나 어떤 행정적인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수사로 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렇죠. 그 카톡 단톡방 들어서도 말 없는 사람은 잘라버리듯이 그렇죠. 네, 와서 열심히 활동하지 않는 해커들은 네, 커트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게 되나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아까 인텔 브로커에서 뭐 국방이나 이런 거 유출된 것들 말씀 주신 그 얘기를 자세히 이제 들어보면요. 늘 말씀하시는 이제 공급망이나 이제 협력사 해킹도 좀 연루가 좀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떤가요? 보통 이제 국방망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서비스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국방망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 표면에 노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텔 브로커가 그 찾았던 때로 같은 보면 외주 업체가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어떤 식으로 노출돼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해킹을 당한 게 아닌가 싶어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까보면은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외주 업체가 개발하게 되면 노출될 수 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 모니터하고 탐지할 건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인 거죠. 뭐 저희도 이제 뭐 국방부나 이제 되게 중요한 국가기관 해킹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저희도 정작 조사를 해보면은 국방부가 털린 건 아니고 그쵸. 국방부의 하청업체가 털린 이런 케이스가 이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크리미널 IP 오신트에서도 보이는 것들이 또 태만히 갑을병정 중에서 뭐 병정 회사들이 그런 경우가 이제 많긴 한데 어쨌든 그럼 인텔 브로커는 대한민국
사회적 구조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굉장히 잘 안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엔데브로커나 이런 보면 이 개발을 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개발자 심리를 잘 알고 있죠.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환경, 플랫폼 이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보면은 이제 이게 개발 시스템이라는 걸 알 거고 얘는 어떻게 연결될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방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개발하고 있는 협력업체 많이 있는데 그 협력업체들이 보통 개발할 때 개발 플랫폼을 한두 개는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젠키스라든지 지라 같은 거 쓰는데 레드마인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중소개발 업체들이 레드마인을 많이 씁니다. 그걸로 프로젝트 관리하고 뭐 이슈라든지 이런 거 정리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레드마인이 로그인이 없는 게 많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작업 내용들 적혀 있고 작업 내용 중에서 어떤 데는 소스 코드라든지 또는 화면 스크린 캡처를 갖다 다 박아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국방망이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 정보가 이제 유출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데서 공격 측면에서 국방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들이 조금 우리가 계속 모니터하고 현황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위키 시스템 안 사줄 때 그 그냥 오픈소스 레드마인 깔아가지고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디폴트는 뭐 보안 설정이 아무것도 안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잘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그냥 쓰고 이제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뭔가 해결을 보면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어떤 협회라든지 막 그 보안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에서 회원사라든지 기관에 있는 회사들의 관련된 자산들 갖다가 크리미에서 IP 같은 AP를 돌려가지고 주요 키워드, IP 대역, 뭐 ASN, 도메인 주소 같은 거를 망라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계속 모니터하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SKT 킹도 보면 기사 단장님이 발표하셨지만 자산을 갖다가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눈여겨봤지 실제 밖에서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아무도 신경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ASN, 그러니까 공격 표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보안을 할 수 있는 뭔가 좀 체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SKT 해킹을 보면서 이제 느끼게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어쨌든 그 협력사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그 태반이 국가 프로젝트를 좀 이제 기반으로 이제 정보 매출을 기반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여기도 뭔가 뭐 인증 제도 같은 게 있거나 혹은 가산점 제도가 있어서 보안을 잘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은 뭐 국책 프로젝트를 할 때 좀 더 뭐 이점을 준다든가, 네, 안 하는 회사를 때려잡는 것보다 잘하는 회사를 더 이제 챙겨주는 거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어쨌든 네, 그 얘기와 동시에 이제 SKT 말씀도 주셨는데 보안업계에서는 요즘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뭐 SKT가 뭐가 잘못이다 뭐 이런 원색적인 얘기 말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보안은 SKT 전과 SKT 후로 바뀔 거라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좀 예상되시나요? 사실은 SKT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백도어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빅백도어라고. 근데 사실은 그 빅백도어가 2020년도에 이미 그 해외 페이펜드 컨설팅 회사 통해 가지고 한번 보고서 나간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에 통신사 2곳이 그 빅백도어에 공격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언급됐던 게 중국의 요 해킹 그룹 중에서 레드맨션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레드맨션이라는 그룹이 사용했던 백도어가 사실은 빅백도어거든요. 2020년도에 이미 그 백도어가 있었으면 분명히 그 전에 좀 SKT 내부 안에서 그 정보 위협 정보 갖다가 좀 수집하고 분석하는 팀이 있었으면 그거 아마 조사해보거나 했었을 텐데 사실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그냥 이번에 빵 터지면서 갑자기 떠버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빅백도어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이나 뭐 북한 애들이 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만든 애들이 중국 레드맨션이기 때문에 중국 쪽이 가깝지 않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건 추정인 거고 아직까지는 이거를 단정 지을 수 있는 지금 물증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가 옮겼지만 공격 IP라고 나온 게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공격 IP 아직도 주체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걸 좀 미리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오픈되어 있는 이런 백도어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기관이나 우리 회사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좀 예비 조사 같은 걸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사실 제일 아쉬움이 커요. 이미 사고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뭐 백도어를 다 분석해 보면은 뭐 하겠습니까? 사실 이미 손 다 털고 나간 상황이에요. 저도 사실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든 게 사실 어쨌든 리눅스 악성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리눅스 서버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리눅스 쪽은 뭐 백신이나 뭐 EDR이나 이런 게 좀 약하다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너무 포커스가 글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감염되기 이전에 어디선가 이제 구멍이 있어서 들어와서 감염이 된 건데 이게 약간 분위기가 그냥 리눅스 백신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위험 인텔리전스 그 정보로 현재 이제 우리 업계에서 혹은 우리랑 비슷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쪽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 점검하는 게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초기 접속한 포인트가 어디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보면 그 부분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초기 단계를 통해 가지고 들어간 서버만 언급돼 있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악성 코드가 메인 포커스입니다. 사실 그거를 분석하기 앞서서 처음 경로가 어디냐 그거를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 아마 그거는 아마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뭐 ASM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뒤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 그 이제 최초 들어온 경로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네, 그게 사실 악성 코드 찾는 거는 제일 쉬운 거고 뭔가 결과가 어쨌든 나오고 다음 대책 나와야 되니까 좀 악성 코드 포커스로 가긴 하는데 이제 이번에 그 뭐 미국 RSAC나 그 유럽 그 인포 시큐리티 가봐도 관제 트렌드가 되게 많이 바뀐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전통적인 관제에서는 공격이 들어오는 거는 약간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감염이 됐을 때 최소한으로 이제 대응을 하자 약간 요런 포커스가 이제 고전의 관제인데 요즘에는 선제적 예방이라고 말을 많이 이제 하잖아요. 미리 앞단에서 자산 파악하고 노출된 것들 파악하고 위험 인텔리전스 파악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 트렌디한 요즘 해외가 가고 있는 방식인데 이게 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SKT 사건 난 이후로 그쪽으로 생각보다 안 가는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님 같은 분께서 좀 더 목소리를 네, 네. 우리 공격 표면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기존에 온프레시스 때는 자산이 물리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쉬운데 모든 게 VM으로 옮겨가잖아요. VM에 옮겨가다 보니까 자산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지금 자산 파악을 갖다가 뭐 엑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 외부 해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IP 전사로 해가지고 포트 다 때려볼 수밖에 없어요. 열려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사실은 지금 기업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 저는 이런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 기관의 IP 스캔을 다 해서 그 자산을 한번 식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한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그런 걸 해주면 참 좋겠지만, 네, 뭐, 사실 이런 뭐 우리나라 이제 해킹하면은 대부분 뭐 북한이나 중국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인텔 브로커도 이제 영국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SKT는 사실 뭐 북한인지 중국인지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해킹하면 북한 많이 떠오르는 입장에서 요즘 북한 소식은 좀 어떤가요?